프로젝트 관리 기본 시간에 PM 기반으로 배우셨죠. 그때 10개 영역 배우셨잖아요. 10개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있었죠. 뭐였죠? 품질. 그죠? 품질. 그럼 품질을 감수하고 이해와 밑으로 해가지고 중점 3중제라고 또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범위,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비용. 이 세 개가 있었고 밑으로 기반이 되는 또 한 4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죠? 한번 리마인드. 자원,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또 조달. 맞아요. 잘 외우셨네. 그렇게 하면 지금 품질을 중심으로 3, 4 해가지고 8개 됐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남았죠. 통합비용. 통합가격. 그렇게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결국에는 무용 시간에서는 2가지 흐름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흐름은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기술화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이 감리 영역이잖아요. 공공의 감리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럼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그 3대 영역 중재, 3중재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범위, 일정, 비용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하는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우실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키워드가 EVA라는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범위, 일정을 모두 아우르는 그 평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도구고 그게 복잡해요. 그 개념이 복잡하고 그쪽에 이해해야 될 키워드도 많고 근데 문제는 시험에 곧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개념을 하나하나의 그 영어로 나오는 영어들의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냥 추정해서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다고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획 대비 일정의 진척도가 잘 되고 있는가, 비용 대비 예산을 초과했는가, 아니면 절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EVA로 다 평가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얘기를 조금 깊숙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오늘 이제 과정 끝나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우실 거는 감리예요. 감리인데 이 감리라는 게 하나의 우리 업이에요. 기술사랑 관련되는 업이에요. 기술사 자격을 따게 되면은 크게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감리 자격증이 동시에 주어져요. 근데 물론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교육을 이수를 하면. 근데 그 감리를 2개 뭐 감리하면 건설 감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개 감리가 저희하고 엮여요. 뭐냐면 그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눈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 정보 시스템 감리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통신 쪽, 인프라 쪽을 담당하는 그 정보통신공사 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무부처도 다르고 사실은 이 업을 하는 법령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감리는 감리법이 없다. 감리는 법이 없어요. 기술사는 법이 있는데 감리는 법이 없거든요. 감리 시행령과 뭔가 그 고시, 가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 업들이 나누어지는데 그런 업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본질은 어쨌든 간에 핵심되는 이 감리라는 거는 뭐죠? 감사와 감리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혹시 그 많이 그 용어는 들으셨을 텐데 그 2가지 차이가 뭔지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사는 오디시죠, 오디시고 감사는 뭐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주로 있지만은 어쨌든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스스로 자정 활동하는 일환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감사라는 거는 뭔가 감사를 했으면은 뭐죠? 거기에 대해서 그 징벌위원회라는 게 열리고 징벌위원회에 따라 가지고 인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데요.
감리는 약간 그 결이 다르죠. 비슷한 활동들을 해요, 사실. 근데 감리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감독 관리라는 거에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포커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은 되게 면밀하게 하되 그것들을 실제 어떻게 더 좋게 개선을 할 것인가, 시정 조치를 하게 할 것인가에 거기에 뭐 이제 인사적인 뭐 징벌위원회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가 좀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리 영역을 할 때 어떠한 법령 체계 또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도 유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유형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그 여기 상주감리나 UCT 감리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과거의 감리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뭔가 감리와 PMO의 차이가 뭐야? 막 이렇게 물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감리 프로젝트를 감리한다고 하는데 PMO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와 감리하고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주감리 뭐 이런 이슈로 조금 불거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얘기가 나오고, UCT 감리라는 건 뭐냐면, 이 UCT라는 게그 융합 배우셨죠? 융합 시간에 UCT 스마트 시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의 융합이죠? 건설과 IT의 융합이죠. 근데 IT 이외 건설 쪽에는 또 건설 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UCT라는 거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건설 감리와 IT 감리가 놀던 게 UCT 감리로 오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회적인 논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사례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가다가 사례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여기 이쪽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 대처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비중이 큰 겁니다. 일단은 그 근거 법령 체계부터 한번 좀 보시죠. 감리법이라고는 없어요. 기술사는 기술사법이라고 있는데 감리사법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전자정부법 안에 그 감리의 기준과 가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보 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가면서 이런 그 감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감리 법인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감리원들 있죠. 그럼 감리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씩 쭉 정리를 해 왔던 거고 그게 이제 한 2006년 되면서 어느 정도 한판 정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현재의 구조는 그 전자정부법 법령과 그다음에 고시와 가이드 이 세 단계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법령하면 상당히 그 강도가 세죠. 딱 법을 어기면은 이거는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고시라는 거는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뭐지? 시행령 같은 거 법령 밑에 있는 근데 사실 법령 안에도 이게 시행령이 있긴 한데 이 시행령 하부에 뭔가 기준서 같은 걸로 일단은 고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시를 한 것까지는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리를 할지 세부 액티비티별로 뭔가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역별로. 그런 것들을 니아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니아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고시가 사실 한글말이고 가이드가 외국어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고시 이꼬 가이드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정부에서 한 것들의 시행령 바로 밑에 기준서 같은 느낌이 그 고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실제 실행하는 실무 영역에서 영역별 가이드를 준 것들이 각각의 이제 가이드로서 요게 뭐 여기 구조로는 하나, 둘, 두 개 정도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크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이드서가 그래가지고 뭐 감리 발주할 때의 가이드,
그다음에 감리 업체가 수행할 때의 가이드, 뭐 등등으로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키워드는 전자정보법, 그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 그다음에 그 고시, 고시 기준, 그다음에 가이드, 이 네 개 키워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시고과라는 그 두음 법칙을 써가지고 저는 이 체계를 외웠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시고과까지는 일단은 그 전자정보법 아예 시행령으로 준 시행령 아래, 그다음에 기준서로 존재를 한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무 영역의 영역별로 프로세스별이죠. 프로세스별로 발주할 때, 수행할 때, 이 프로세스별로 세부 액티비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감리라는 거는 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영역을 봤을 때 크게 민간하고 공공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정보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민간에서는 감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공공을 대상으로 주로 감리 점검을 하게 되는데 공공도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곳에 하는 거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는 감리 자체가 하나의 버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공 안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법 57조이랑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뭔가 기준을 만들려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특징을 보고 그 특징별로 유형을 구분해서 나눌 거거든요. 기준을. 그런 기준이 하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특징을 보기도 하지만 영역별로 나뉘게 되면 그 영역별로 해가지고 전체 규모 같은 걸 볼 수도 있거든요. 100억짜리 프로젝트와 1억짜리 프로젝트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준 이외에 별도로 그 행정의 그 기관의 장이 별도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사항인 거죠. 그래서 크게는 정보 시스템 특징에 따라 가지고 대상 기준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대국민 서비스, 위한 행정 업무 또는 민원 업무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의 특징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대국민 서비스잖아요.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 그죠? 그리고 사업비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면은 의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 사항이라면 그 밖에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상이 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밖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 시스템에 대한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기관장이 판단하기에 이런 것들은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대상 요 기준을 좀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암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키워드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특성, 그 다음에 공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국민이죠. 대국민. 특공대로 외웠어요. 그 다음에 사업비 5억이죠. 사온.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 판단, 장이 판단한다. 특공대가 장판을 사온 거예요. 네. 가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머리에 집어넣기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 키워드를 가지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게 본질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절차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바라본다면 딱
딱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특성 기준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보겠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특성 기준이라는 건 아까 뭘 본다고 그랬죠? 대국민 서비스 공공, 그죠? yes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당이 된다면,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그 해당 기준인 특성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 밑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규모를 보는 거예요. 이 규모를 봤는데 이게 1억보다 뭐 사업비가 근데 1억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보통 여기 특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억이고 구축 사업이 여기 5억 기준은 여기 있네요. 여기 특성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이렇게 오고 요 소액 사업인지를 한 번 더 본다. 요 앞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또 이제 행정기관장이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넣지 말지 결정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일로 가는 거고 예스인 경우에 요까지 판단해야 되는 로직이 요 로직이에요. 후익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게 또 1억 미만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감리에 대한 어떤 해야 되는 판단이 또 기관장 판단이 드러나겠죠. 여기서도 만일에 비용 효과가 감리를 했을 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낮다를 따져서 낮을 경우에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감리 대상에서. 근데 마지막까지도 한 번씩 봐서 여기서도 만일에 행정기관장 판단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감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특성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 규모가 5억 이상이 되면 일단 감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5억이 안 돼. 근데 또 감리 기관장이 판단하기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무감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아닐 때 결국엔 일로 가죠. 그러면 결국엔 대부분의 선들은 어디로 가죠? 대부분의 선들은 의무감리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이 모든 필터링 조건을 통과를 했을 때 노노노노가 나오면 결국엔 의무감리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절차로 이제 우리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감리 사업도 함께 발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그 해당되는 실무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감리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감리의 품질이 좌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감리원들에 대해서도 그 자격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준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감리원은 수석 감리원과 그외 감리원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수석 감리원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죠? 그다음에 또는 정보 시스템 감리 관련하여 자격 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시게 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될까요? 감리사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리사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리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수석 감리원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자격이겠죠. 여기 보시면 기사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정보기술 분야를 업무를 수행한 사람, 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을 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기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감리 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좀 이게 학연 혈연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가지고 명시가 된 자격이니까 이 기준 정도는 상식선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더 해야겠죠. 7년을 더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산업부사 같은 경우에 10년을 더 해야 된대요. 그다음에 그 수석감리원이 뭐냐면 결국에는 PM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PM을 하려면 기술사이거나 감리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해보면 감리업이라는 건 맨 처음에 기술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기술사들을 너무 많이 안 뽑다 보니까 감리사라는 별도 자격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있었던 기술사도 할 수 있고 그 플러스 별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이게 있나? 제가 그쪽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감리사가 아니고 건설이나 다른 쪽은 다 기술사들이 하고 있어요. 기술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요번에 계속 최근의 흐름이 기술사를 많이 뽑으려는 이유도 이런 업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회차는 참 아쉽네요. 한 명이라는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자격은 그렇고요. 교육은 어떠냐면 기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 교육 관련된 감리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뭐 지침 같은 것들을 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 한 8시간 교육 받는다. 첫 때 5일, 일주일이죠. 일주일 정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별도로 이제 뭔가 감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수석 감리원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려면 활약을 하려면 또 이제 50시간 이상의 또 별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3년마다 또 이런 교육을 계속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감리사들은 요만큼 교육을 받아요. 기술사들은 요만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기술사 딴 다음에 이제 감리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육 신청을 해서 돈을 내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감리사 따고 따신 분들하고 기술사 따신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이제 앞에서 안내를 해줘요. 이제 감리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2주간 교육이다라고 하고 쭉 교육을 하고요. 기술사분들은 1주간 교육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주간 교육을 받아요. 교육 시간이 적어요. 좋죠. 특급 봉사, 근데 시스템 교육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요게 정보 시스템 감리가 그렇고, 정보통신공사 감리 같은 경우에도 교육 시간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감리는 아직 교육을 안 받았어요. 교육을 안 받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근데 처음에 공사 감리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18시간 받았어요. 금액도 보통 지금 강의 시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한 30만 원 요 선에서 했고 시스템 감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사 따지면은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요. 기간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